일기 은신처 1942년 7월 9일 목요일 키티 우린 그렇게 집을 나와서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는 밖으로 삐져나올 만큼 물건들을 잔뜩 넣은 책가방과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딱하다는 듯 우리를 바라보았답니다. 차에 태워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노란색 별표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거리로 나와서야 엄마와 아빠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가재도구와 생활 필수품들을 은신처로 옮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6일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답니다. 그 소환장 때문에 예정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지는 바람에 준비가 덜 되어 불편하겠지만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은신처는 아버지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아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크라렐 씨, 코프하이스 씨, 미프 아주머니, 또 23살 살먹은 엘리 포세는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의 아버지인 포센 씨와 창고에서 일하는 두 아이에게는 비밀로 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건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층은 큰 점포인데 창고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창고 앞으로 현관이 있고 또 현관으로 들어서면 층계로 이어지는 2층 출입구가 있습니다. 층계를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는데 뿌연 유리창에 검은 글씨로 사무실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 방이 제일 큰 사무실인데 밝고 가구도 많답니다. 여기서 엘리와 미프 아주머니, 코프하이스 씨가 일을 합니다. 금고와 옷장, 큰 찬장이 있는 어두컴컴한 방을 지나면 작고 어두운 두 번째 사무실이 나온답니다. 이전에는 크라렐 씨와 판단 아저씨가 같이 썼는데 지금은 크라렐 씨 혼자 쓴답니다. 이 사무실은 복도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리가 박힌 문은 안에서는 잘 열리지만 바깥쪽에서는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크라렐 씨 방에서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 석단 창고가 나오고 그 끝에 있는 계단 4개를 올라가면 이 건물에서 제일 훌륭한 방이 있습니다. 검고 묵직한 분위기, 리놀륨 위에 융단을 깐 바닥, 라디오, 멋진 램프, 모든 것이 최고급품들입니다. 그 방 옆으로 널찍한 부엌이 있고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와 가스 스토브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층 복도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3층의 좁은 층계참이 나옵니다. 층계참 양쪽에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왼쪽 문은 현관에 있는 창고와 다락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복도 끝에는 경사가 급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식 계단을 올라가면 한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답니다. 층계참 오른쪽에 있는 문이 우리의 은신처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그 평범한 회색문 안에 그렇게 많은 방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문 앞에 있는 작은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은신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구 바로 반대편에는 가파른 계단이 있고 왼쪽에 있는 좁은 통로를 따라가면 우리 프랑크 일가의 거실 겸 침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방이 언니와 내가 쓰는 공부방 겸 침실이랍니다. 오른쪽에 창문 없는 작은 방에는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가 있고 거기에 있는 또 하나의 문은 우리들 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면 오나 옆에 낡은 집에 이렇게 크고 밝은 방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방에는 가스 스토브와 싱크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험실로 쓰였다고 하는데 판단 아저씨네 식구가 부엌, 거실, 식당 등 다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 옆에 통로를 겸한 작은 방은 페터 판단이 쓰게 될 거예요. 이 방 위에는 또 아래층 층계참에 있는 것과 같은 커다란 다락방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의 은신처에 대한 소개는 끝났습니다. 1942년 7월 11일 토요일, 키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언니는 15분마다 울리는 교회 시계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그 소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다정한 친구처럼 생각된답니다. 당신도 숨어서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정말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여름 방학 때 이상한 별장으로 놀러 온 것 같다고나 할까요? 어처구니 없겠지만 그것이 나의 솔직한 느낌이랍니다. 이 은신처는 숨어서 살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한쪽으로 약간 기울었고 또 습기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암스테르담에서 이처럼 편한 은신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 네덜란드를 몽땅 뒤져도 없을 거예요. 언니와 내가 쓴 방은 처음에는 벽에 아무런 장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내가 모은 영화배우 사진과 그림 엽서들을 가져다 주셔서 곧 멋지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방이 훨씬 밝아졌는데 나중에 판단 아저씨가 다락방에서 목재를 가져와 작은 선반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방안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어젯밤 우리 네 식구는 2층 전용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누가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아빠한테 빨리 3층으로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내 기분을 금세 알아채고 데려다 주었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를 보게 될까 봐 몹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건 커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굴러다니는 천을 주워서 아빠와 내가 기워 만든 것이니까요. 이 예술품은 떨어지지 않도록 핀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은신처 오른쪽에는 커다란 회사 건물이 있고 왼쪽에는 가구 공장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아무도 없지만 벽을 타고 소리가 전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니가 심한 감기를 앓을 때는 밤중에 기침 소리가 나지 않도록 기침약을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나는 판단 아저씨, 가족이 이사 온다는 화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재미도 있고 갑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녁 때나 밤에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은 사방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여기에 자주 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은신처 안에서도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래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요. 나는 우리가 들켜서 총살을 당하지는 않을까 무척 겁이 납니다. 1942년 8월 14일 금요일, 키티, 한 달 동안이나 당신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새로운 소식이 없었답니다. 7월 13일에 판단 아저씨네 식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14일에 올 예정이었는데 독일군이 7월 13일과 16일 사이에 출두하라는 호출장을 여기저기에 보내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 먼저 온 거예요. 9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판단 아저씨의 아들인 페터가 왔습니다. 페터는 16살이 채 안 된 약간 나약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년입니다. 나와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무치라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판단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30분 뒤에 오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모자, 상자에 커다란 요강을 넣어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한바탕 크게 웃었답니다. 난 이게 없으면 어디를 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잠을 자는 긴 소파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판단 아저씨네 식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일 후에는 마치 한 가족처럼 친해졌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아저씨네 식구들은 그동안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들은 것은 우리 집과 하우트 스미트 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판단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하우트 스미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히 갔더니 그 사람 몹시 흥분해 있더군요. 나한테 당신들이 남긴 편지를 보여주면서 편지에 씌어 있는 대로 고양이를 이웃 사람한테 맡기자고 하더군요. 나는 속으로 기뻤어요. 하우트 스미트 씨는 집을 수색당할지도 모르니까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한 것까지 모두 치우는데 부인의 책상에서 마스트리트의 주소가 적힌 편지를 보았어요. 나는 당신들이 일부러 그 편지를 놓아두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깜짝 놀란 채 하며 하우트 스미트 씨한테 그 편지를 찢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난 그때까지 당신들이 없어진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우트 스미트 씨한테 이 주소가 누구 것인지 생각난다고 말했죠. 6개월 전에 회사로 어떤 독일 장교가 찾아온 적이 있는데 프랑크 씨와 친한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교가 마스트리히트에 살고 있으니 내 생각으로는 약속대로 프랑크 씨 식구를 벨기에로 보내 다시 스위스로 가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자고 했죠. 물론 마스트리히트란 말은 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난 하우트 스미트 씨와 헤어졌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당신들의 얘기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에 대한 다른 소문들을 들려주었을 때는 배를 움켜쥐고 깔깔거렸답니다. 어떤 가족은 우리가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우리가 한밤중에 군용차로 끌려가는 것을 틀림없이 보았다고 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상상력이지 뭐예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1942년 8월 21일 금요일. 키티. 우리는 은신처의 문을 아주 교묘하게 감추어 놓았습니다. 크라렐 씨가 우리 문 앞에 책장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물론 문처럼 잘 움직이는 책장이었습니다. 포센 씨가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어서 아저씨는 아주 정성껏 만들어 주었답니다. 문 앞에 계단을 떼어 버렸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가려면 몸을 구부리고 뛰어 내려가야 합니다. 처음 4일 동안 우리는 낮은 출입구의 이마를 부딪혀 혹두성이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문틀에 부드러운 헝겊을 대어 놓아 괜찮아졌어요. 요즘 나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9월까지 쉬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공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하면 끔찍하답니다. 우리의 생활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판단 아저씨랑 자주 말다툼을 한답니다. 하지만 언니는 나와 정반대여서 아저씨는 언니를 무척 귀여워하십니다. 엄마는 가끔 날 어린아이 대하듯 하세요. 난 그것이 불만이에요. 그것만 빼놓고는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페터와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페터는 정말 재미없는 아이랍니다.
언제나 침대에서 빈둥빈둥 누워있다가 목공이를 조금 하고는 또다시 침대로 들어가 자는 거예요. 참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다락방의 조립식 침대에 누워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즐기고 있습니다. 1942년 9월 29일 화요일, 키티, 은신처에서는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지곤 한답니다. 여기에는 목욕탕이 없으니까 빨래통을 이용해서 목욕을 합니다. 사무실에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우리 7명은 돌아가면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성격이 달라서 목욕하는 장소가 각각 다르답니다. 패턴은 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 안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데도 꼭 부엌에서 합니다. 목욕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30분 동안만 부엌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판단 아저씨는 4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목욕을 합니다. 뜨거운 물을 나르는 것은 힘이 들지만 혼자서 느긋하게 씻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듯합니다. 판단 아주머니는 요즘 전혀 목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적당한 장소인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2층 전용 사무실에서, 엄마는 부엌에 있는 방화용 철판 뒤에서 하신답니다. 마르코토 언니와 나는 현관 사무실을 골랐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커튼이 드리워지기 때문에 반쯤 어두컴컴한 곳에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좀 더 안전한 장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페터가 큰 사무실의 화장실을 사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라면 앉을 수도 있고 불을 켜도 되고 문을 잠근 뒤 물을 끼얹으면 누가 엿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일요일에 처음으로 나는 그 멋진 목욕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소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난 그곳이야말로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배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래층 수도관과 하수구를 사무실 화장실에서 복도로 옮기는 공사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파이프가 얼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크게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쓸 수가 없고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별로 점잖은 일이 못 되지만 난 그렇게 얌전한 숙녀가 아니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군요.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은신처로 온 첫날, 아빠와 나는 임시로 요강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요리 그릇을 담아두는 항아리로 만든 거예요. 배관 공사를 하는 동안 거실에 있는 그 항아리에 배설물이 차곡차곡 쌓였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수다쟁이에게는 침묵을 지키는 게 정말 괴로운 일이랍니다. 다른 때도 말을 하려면 속삭여야 하지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10배나 힘들었습니다. 사흘이나 계속 앉아만 있었더니 엉덩이가 딱딱하게 굳어져 몹시 아팠습니다. 잘 때 조금 운동을 했더니 괜찮아졌답니다.